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일단 시장은 추가 부양책과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일단 좀 괴리를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갈지 전망을 해보고요.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환율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권인 1082.1원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일단은 금방이라도 1080원을 뚫고 내려갈 것 같던 분위기이더니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탄력은 조금 약화됐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원 가까이 6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탄력을 조금 잃으면서 환율 하락도 조금 제한이 됐고요. 또 아무래도 당국과 속도에 대한 부담이 환율의 하락을 가로막으면서 오후 같은 경우는 오후 내내 1082원대 중심 등락을 지속한 이후에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일단은 순투자 흐름이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국고채를 6천억 원 가까이 순회수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동향 보시면 사실 달러와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달러 지수 기준으로 소폭 강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일단은 움직임이 크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유지가 되면서 위험 선호가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 가량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5%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일단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입원 환자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자택 대피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또 뉴욕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5일 이후에도 뭔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 실내 식당 이런 것들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도 기대감은 있긴 한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초당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일단은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추가 부양책도 통과되려니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추가 부양책 협상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1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고민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영국과 EU도 일단은 막판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협상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존슨 총리와 또 EU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전화통화로 또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타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근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파운드가 급락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시장이 부양책 기대 또 영국이나 미국의 이제 백신 이번 주에 이제 미국도 이제 FDA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백신이 곧 보급될 거라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위험 선호로 이끌고 가고 있긴 한데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암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위험선으로 더 갈지 말지를 일단은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달러 지수도 90 부근에서는 일단은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이머징
통화들도 강세를 보이고 이런 양상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오른쪽 차트, 그 연초 이후의 통화의 순입니다. 달러 대비.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하고 예나가 그 3위 안에 들었었고요. 다른 통화들의 뒤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뭐 위안화나 유로,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화들이 좀 위쪽으로 다시 포진되면서 예나는 어쨌든 뭐 상위권에 있긴 한데 순위가 아주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4.5% 가량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달러 지수와 빨간색 선이 그 달러엔 차트인데요. 달러엔과 달러 지수가 좀 괴리를 보이는 국면이 여름과 최근의 그런 양상인데, 여름에 이제 달러 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주가가 좀 8월 한 중순까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반영하면서 달러 환율이 좀 달러 지수와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약달러로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주가나 신흥통화 강세 이런 흐름들이 강하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일단은 더 빠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1월 4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달러 환율의 하락이 비교적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팔랐는데, 이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예나 매수 수요, 달러의 하락 요인이 자극이 되면서 달러 환율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제 역병을 맞이하여 일단은 안전통화, 전통적인 안전통화로 분류되는 예나와 스위스 프랑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 예나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나가 이제 항상 다른 통화와 좀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예나가 안전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안전통화일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크게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일본이 그 저성장 국면을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그 선진국 중에서도 저성장 국면을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라의 돈은 쌓이고 일단은 뭐 소비는 별로 적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를 국내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은 어쨌든 돈이 많아질수록 해외 투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대외 자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상으로도 안전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 많은 뿐만 아니라 뭔가 해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부각됐을 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들어오면서 엔화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낮은 물가와 저금리인데요. 사실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로존 많은 나라들이 낮은 물가와 저금리 통화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워낙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저물가, 저금리의 나라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나라의 통화가 왜 안전 통화이어야 되느냐? 사실 근데 낮은 물가와 낮은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변동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잘 사는 부자, 옛날부터 부자인데 뭔가 이제 활력은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 크게 좋아지지도 않지만 크게 망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통화 인식을 이제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캐리 통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캐리 통화라는 것은 이 통화가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통화를 빌려서 내가 뭔가 위험 자산들에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일본 예나를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나를 빌려가지고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다던가 브라질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캐리 통화가 되는 조건은 일단은 캐리 통화가 많이 이제 빌려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 통화가 낮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이 통화가 갑자기 또 강해지면 예나를 빌려놨는데 예나가 강해지면 갑자기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 통화가 약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통화. 세 번째로는 이 통화를 빌려서 투자할 곳이 많다라는 그런 그 조건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리 통화가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막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예나를 많이 빌려가기 때문에 예나가 막 약해지고요. 반면에 분위기가 나빠지고 뭐 주가가 하락하고 뭐 위험 깊이가 나타날 때는 그 자산을 팔고 또 예나를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화에 대한 강세 압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다 모두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예나가 이제 캐리 통화 역할을 해왔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예나만의 독특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통화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늘상 예나는 그 통화 분석을 할 때 항상 이제 다른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 예나가 무조건 강세를 갖고 가진 않거든요. 항상 이제 시황에 녹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색 있게 예나가 안전 통화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은 근래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2016년도에 아시겠지만 브렉시트랑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 차트는 달러 지수와 달러의 환율의 그 상관 계수인데요. 이게 플러스 0 이상이면 이 두 달러 지수와 달러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0 밑에 있으면 달러 지수와 달러 환율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 예나가 제대로 안전통화 역할을 한 사례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다 보니 달러 지수는 하락했지만 달러 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달러의 환율이 안전통화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강해지면서 이 두 달러 지수와 달러엔의 괴리가 나타났고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17년도가 갑자기 유럽하고 신흥국이 다 같이 경기가 뜨거워졌던 해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막 분위기가 좋고 위험 선호가 나타나다 보니 달러 환율이 달러 지수만큼 못 빠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성이 낮아졌던 사례가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긴장감을 높이다 보니까 달러 지수는 강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이제 안전통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두 달러 지수와 예나의 상관성이 떨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나 여건들은 어떠할까? 아이비들 보고서들 보면 내년도 예나 강세를 전망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단은 예나 강세라기보다는 일단 달러 환율이 뭐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강세일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레벨인 이제 100엔을 하향 테스트할 수 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나의 강세 재료들은요, 사실 지금 일본이 유로존, 미국, 일본 중에 실질금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아졌어요. 뭐 그런 상황이고, 높은 실질금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캐리 통화로서의 역할을 별로 못하게 되겠죠. 캐리 통화로서의 역할이 작아진다는 거는 시장이 위험 선호로 갈 때 예나에 대한 약세 압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나를 빌리려는 수요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크게는 약달러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지금 스가 총리가 내년 한 가을까지가 임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해산하고 다시 해가지고 임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아베보다는 스카가 이제 구조개혁 하려는 그런 의지가 크기 때문에 요새 이제 아이비들 보고서 보면 내년도 일본 주식 되게 좋게 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쨌든 일본으로 이제 주식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나 강세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지금 부채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부채가 더 많이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예나가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내년도는 이제 예나가 올해보다는 평균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뭐 거의 이제 100엔이 이제 아베노믹스 시작한 이후에 저점과 고점의 반 정도 레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100엔을 하향 테스트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 환율이 하락을 막는 거는 뭐냐? 주가가 많이 강할 때는 이제 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제 좀 물론 이제 캐리 통화로서의 역할이 희석되긴 하지만 안전 통화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할 때 엔화 강세가 제한될 거라는 점. 그다음에 사실 일본 당국도 백엔에 대한 그런 경계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거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주요 교역국이 미국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30%가 중국이거든요. 교역 관련해서 교역국의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뭐 달러 환율이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빠져도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일본에서 꾸준히 달러 환율 방어하려고 해외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국민연금이 해외 채권 투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엔화 강세를 억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레인지는 97엔에서 108엔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보여드리면요. 실질금리가 미국, 유로존, 일본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지금 제일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 투자 플로우를 보시면 올해 외국인들이 일본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일본 채권을 많이 샀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회수를 했는데 내년도는 주식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외 채권 투자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연금 중심으로 내년도 이 플로우는 계속 되긴 하는데 사실 일본 그 국민연금도 해외 채권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제 연속성 있게 해외 채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100엔이 중요한 레벨인데 100엔 테스트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강세 가능성 그다음에 해외 투자 그런 흐름들은 100엔 밑에서 또 엔화가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이제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0원 선이 차트 보시면 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시작되기 이전에 상반기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선이거든요. 1080원이. 1080원을 앞두고 일단은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대내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빠졌고 당국 경계감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또 위안화 환율도 8.5 위안 부근에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제 대외 분위기가 계속 좋을 거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일단 미국 코로나 확산 우려, 속도 부담 속에서 80원대 초중반의 지지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잭스티브 좀 위로 올려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공부요. 요새 환율 관련 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오신 이승우 박사님이 쓰신 제가 책의 기억이 안 나는데, 환율 관련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우 박사님은 한은에도 계셨고, 워낙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일단 추천드리고요. 로스, 못 읽겠는데, 스위스 물가.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김치찌개 같은 거 뭐 햄버거 먹으려고 해도 3, 4만 원 내야 된다 하고 근데 어쨌든 그 경제 지표로 나오는 그런 물가는 낮고 금리는 또 낮아서 일단은 안전 통화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국고채 회수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노인가 제주님이 국고채 회수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들었는데 회수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회수하는 거. 아까 표는 외국인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 채권을 어떻게 매매했는지이고요. 사실 주식은 제가 순 매수, 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채권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채권은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국고채 만기가 들어오면은 만기가 돌아와서 그냥 외국인들이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회수해 가면, 그러니까 가져가면 이게 순매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외국인들이 100억, 1억
채권을 순매수했는데 국고채 만기가 1억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 국고채 만기를 그냥 만기가 끝나서 자금을 회수해가면 이게 하나도 외국인이 우리 원화 그 채권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한 거랑 오늘 그 채권 만기랑 같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회수, 순투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관련해서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게 작은 정부가라기보다는 뭐 기업이나 그런, 그러니까 사실 아베 할 때도 계속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라기보다는 큰 정부인데 정부 주도 하에서 좋은 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아닌 데는 조금 구조개혁하고, 그러니까 작은 정부라기보다는 큰 정부에 더 가깝고 정부가 더 돈을 이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림픽은 사실 올해 저도 이제 올림픽이 취소가 되면서 엔화가 영향을 받을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해 그러니까 여름에 그 엔화가 약세 압력을 받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올림픽이기보다는 주가가 막 너무나 이제 과열되면서 엔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연기, 취소, 적자 시나리오를 생각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취소가 되면 어쨌든 이제 일본 내에 그 투자를 별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엔화는 특이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의 나쁜 재료도 전체적으로 위험 기피를 자극할 것 같으면 엔화 강세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적자 개찰을 하거나 뭐 취소를 하는 거는 얘나 약세 재료인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올림픽과 엔화는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림픽이 취소가 돼서 막 인프라 투자했던 것들 다 못 쓰게 되고, 사실 인프라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꼭 나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 적자가 문제이긴 할 건데, 지금 재정 적자인 나라가 너무나 많아서 또 일본이 뭐 올림픽 때문에 좀 적자가 커진다고 해서 시장이 당장 엄청난 리스크로 좀 받아들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긴 하고요. 예, 조정현님이 또 올림픽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엔화 약세 재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화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의 나쁜 재료도 전체적인 안전자산 선호, 엔화 강세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엔화 약세 재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리최님이 유로 1.2 이하는 이제 힘들다 봐야 할까요? 사실 근데 시장이 항상 한 방향으로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연말에 이제 부양책이 미적지근하고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가가 잠깐 조정받는 국면이 된다면 또 한 번 또 이제 밑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예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현님이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전망 범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호주 달러는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캐나다 달러는 사실 연간 전망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 캐나다 달러는 다음 주에, 이제 호주 달러는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수님이 달러 자산 대부분님이라 전승진님 얘기 듣고 1년치 생활비 한국 인덱스 돌렸는데 덕분에 한숨 돌렸습니다. 제 덕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노인가 제주님이 채권, 예, 사실 저는 채권 전문가는 아니고 채권 전문가분이 저희 회사에 또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방송 하시도록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채권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은과 가상화폐는 사실 저는 가상화폐가 절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막 금은을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꼭 갈 수만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금은 사실 이제 좋은 재료를 너무 다 반영을 해가지고 뭔가 힘이 떨어진 것 같고, 가상화폐는 얘네 둘이 움직이는 뭔가 프레임은 비슷한데 돈이 많다는 거 비슷한데, 이제 금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막 2천 근처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은 좀 힘이 떨어졌고 백신 때문에 이제 돈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또 뭐 급락할 것 같진 않지만, 얘 뭔가 모멘텀은
이제 올해가 절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상화폐는 이제 돈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강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가 뭐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 바젤 기준으로 금이 사실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현금을 대체하는 안전통화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가상화폐가 그 정도 역할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사실 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유 자산에 가상화폐를 넣자라고 할 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시장이 지금 막 강세로 보내려 하니 여러 가지 뭐 좀 재료들을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가상화폐는 시간이 좀 돌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DYK님이 대만 달러의 현황과 전망. 대만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비슷한 통화인데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통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만 달러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경건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힘든 와중에도 재밌게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